네,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소속인 류한수 교수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그 역사학과 그 교수이기 때문에 이 종이신문을 사료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학생들을 강의하면서 경제란이나 주식란은 나는 그냥 건너뛰고 안 본다. 그 이유가 세상 이치에 밟지 못해서 미천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이 없어서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에 관심이 많고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흥미를 갖고 계신 분과 만나게 되어서 저 나름대로 반갑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재 러우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2022년 2월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벌써 2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사실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사실은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 국토 면적이 유럽에서 두 번째 러시아 다음으로 크고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보다 더 큰 나라거든요. 하지만 러시아가 워낙 큰 나라고 군사 강국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예상 밖으로 러시아군이 그동안 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이 노출되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보내서 참전하지는 않지만 엄청난 물량으로 우크라이나를 원조함으로써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흘러갔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는 게요. 전쟁 자체보다 전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그다음에 서방의 시각인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도 그렇고 러시아가 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보다는 러시아가 아주 꼴 좋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서 계속 전쟁의 흐름을 잘못 파악해 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의 언론 보도를 보자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가 선전하고 있다.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다. 그리고 서방이 특히 미국이 주도해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전선에 투입되면 러시아군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식의 보도가 계속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라는 나라 내지는 러시아의 군대를 보는 어떤 편견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혀 효율적인 군대가 아니라 물량과 어떤 인력을 갈아 넣어서 겨우겨우 이기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군대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식의 어떤 자기의 바람과 희망 그리고 편견이 어우러지면서 러시아가 계속 전쟁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는 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계속돼 왔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결국은 러시아가 승리의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뉴스를 보고 왔더니 유럽의 주요한 나토 국가들이죠.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서도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속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가정하고 정책을 짜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딱 집어서 확정할 수는 없지만 결국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패배하고 러시아가 승리하는 어떤 흐름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이제 러우 전쟁이 일어났다 보니 무기를 팔 수 있기 때문에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게는 좋을 수도 있는 건지. 정말 차가운 어떤 시각에서만 보자면은 이 방위 산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우리나라가 득을 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사실은 제 또래 사람들에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제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무기는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이 사실 좀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는 것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아주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방위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득을 보는 측면은 있지만 또 장기적으로 또 넓게 보면요. 어쨌든 간에 세계 경제가 안정이 돼야지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게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돌발 변수 전쟁이 일어나면서 세계 경제가 교란이 되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부 이득을 보는 분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경제가 침체되고 나토라든지 아니면 미국 자체가 경기 하강 곡선을
그리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득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보면은 전쟁이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게 교란 요소가 돼서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가 침체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내수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과 해외 교역으로 살아가는 나라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상당히 안 좋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인도적인 견지에서도 전쟁은 빨리 끝나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측면에서도 전쟁은 끝내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점차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큰 어떤 강점을 보이는 분야가 외교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이 세계의 어떤 각 지역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호소함으로써 득표를 하고 정권의 안정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큰 세계 전략 목표가요. 각 지역이 있는데 뭐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아프리카 지역, 남미 지역 이렇게 큰 어떤 그 지역이 있을 텐데 그 지역의 강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전제이거나 원칙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유럽에서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는 국가는 사실은 서유럽이나 동유럽엔 존재하지 않았죠. 단 유일하게 러시아가 미국에게 우호적이기보다는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그 러시아의 힘을 빼서 다시는 그 유럽에서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러시아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왔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를 곰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러시아가 침공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드디어 곰 덫에 곰이 걸려들었다. 러시아라는 곰이 걸려들었고 이 덫에 잡혀서 러시아가 쇠약해질 것이라고 판단을 했죠. 그런 의미에서 전폭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했는데 이 미국이 생각한 것보다 러시아라는 곰이 더 기본 체력이 좋고 힘이 셌던 거예요. 그래서 곰 덫에 걸렸는데도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곰 덫을 풀고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 미국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 국내 정치에서 아시겠지만 올해 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텐데 바이든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이 왜 그 외국 일에 신경을 쓰느냐. 미국의 어떤 에너지는 다 국내에 투입되어서 국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왜 그 우크라이나에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또 이런 입장에 지지를 보내는 미국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그 흐름이 미국이 예상한 대로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고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진행이 됐다고 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 미국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은 사실 러시아라기보다는 중국이거든요.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무릎 꿇리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되는데 지금 그 미국의 전력이 아니 역량이 사실은 그 양쪽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정 정도 발을 빼고 그리고 모든 힘을 중국 견제에 투입해야 한다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또 올 그 하반기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권을 재창출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는 이 추굴 조작을 모색하고 그리고 나서 중국과의 대결에 더 힘을 쏟는 모습을 보여야지 트럼프를 제압하고 다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크라이나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심지어는 유럽에서도 점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영국 유학생이거든요. 박사학위를 따는 기간 동안 영국에 상당히 오랫동안 체류를 했었는데, 물론 20년 전의 영국이지만, 그때 영국과 오늘날의 영국을 비교해보면, 이게 같은 나라란가 싶을 정도로 그 영국 경제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경제의 그 기본 체력이 약해지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 경제가 또 한 번 타격을 입었었죠. 그리고 뭐 프랑스도 사실은 호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유럽 경제 가장 그 뭐랄까 중심과 핵심은 바로 독일이거든요. 독일이 그 EC 유럽 공동체를 견인해 나가는 어떤 기관차와 같은 역할을 해왔었고 그 독일의 주력이 역시 제조업이었죠. 뭐 금융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국이 강하지만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만들어내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기술 강국이 바로 독일이었는데 이 독일의 이런 기본 체력은 낮은 에너지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제 석유라든지 이런 천연가스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오는 곳이 바로 러시아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 메르켈 총리가 독일을 통치하고 있을 때 메르켈 통치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그럼으로써 러시아의 아주 값싼 액화 천연가스가 독일로 오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그래서 공장을 돌려서 질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서 세계에 팔면서 독일이 유럽 경제를 이끌어 나갔었는데 아시겠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값싼 러시아산 천연 그 액화가스가 들어오지 못하고 미국에서 훨씬 더 단가가 비싼 천연가스를 들여와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독일 경제도 상당히 삐걱거리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나토의 경제가 기본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는데 교란이 생기면서 경제가 불황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침체 국면으로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프랑스도 그렇고 특히 독일의 일반 대중이 우리 서민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저 먼 나라에 이게 무한정 자원과 어떤 재원을 공급하면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있는가 이런 그 불만이 생겨나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한 그 폴란드라든지 이런 그 동유럽 국가의 북한에서 놓고 보자면 우크라이나의 경제가 유지가 되어야지만 전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원래 흑해로 가야 되는데 흑해가 러시아의 통제 아래에 들어가면서 수출길이 막혔거든요. 동유럽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값싼 곡물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요. 가장 타격을 입는 계층이 바로 동유럽의 농민들입니다. 그래서 그 외신을 보면 특히 폴란드 전반적으로 동유럽 국가의 농민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오는 값싼 농산품에 상당히 반감을 보이면서 자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유럽 경제의 전반적인 어떤 위기의 한 요인이 되고 있고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서로 곤란해지는 이유가 전쟁이 장기화됐다라는 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쩌면 러시아가 일부러 전쟁을 좀 장기화시키고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장기화를 일부러 유도한다는 생각은 너무 좀 지나친 비약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든 간에 전쟁이란 것은 자기 나라의 구조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 하중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끝날수록 좋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푸틴 대통령도 여건만 맞았으면 단기전으로 끝내고 싶었겠지만 미국과 나토의 전쟁 초기에는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황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장기전으로 흘러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장기전에 강한 나라입니다. 자원과 병력이 소모되더라도 이런 어떤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면서 전쟁을 끌어나가는 어떤 노하우라는 게 지난 역사 속에서 축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도 그런 역사적인 노하우가 작동을 해서 장기전이 상당히 고통스럽겠지만 러시아로서도 고통스럽겠지만 꿋꿋이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평가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계속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전쟁을 유지해 나가는 지도력이, 리더십이 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고요. 그런 면에서 러시아의 역사적인 전통 그리고 현 러시아 정부의 나름대로 유능한 어떤 전쟁 지도가 맞물리면서 러시아에게 결국은 유리한 쪽으로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유럽이 아니면 미국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푸틴이 내심
상당히 만족스럽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국 젊은이의 목숨이 계속 희생되는 상황이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하중이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요. 이 전쟁이란 게 항상 그렇지만 한쪽이 상대방을 완전히 압도해서 끝나는 전쟁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결국 협상을 벌여야 될 텐데 이 협상 과정이 사실은 상당히 좀 지난하고 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푸틴 대통령은 바짝 이번 봄이나 여름에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압박을 해서 더더욱 전황을 확실하게 러시아에 유리하게 끌어오고 그런 다음에 협상에 임해서 우크라이나와 그 뒤에 있는 서방을 압도함으로써 러시아의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짜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장기전을 일부러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장기전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마무리 짓는 과정이 상당히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또 고통을 계속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계에 퍼져 있는 전쟁 불안감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분들께서도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가져야 될 그런 마음가짐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은 그 전쟁을 이렇게 국제 정치라든지 뭐 이런 시각으로 보다 보면 거기 안에서 전쟁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떤 민간인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병사들의 고통에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전쟁이란 것은 크나큰 비극이기 때문에 전쟁이 빨리 끝나야 한다는 것이 인지상정이고요. 우리 국민들도 그냥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데 결국은 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흐름을 또 파악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어떤 그 해안이 생길 텐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이제 국제정치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불과 21세기 초만 하더라도 미국의 일극체제가 확고히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비교적 세계 분쟁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 일극체제가 잘 작동을 해왔는데 어느 틈에 미국의 일극체제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미국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강할 때는 확실하게 자유무역을 이끌어 나가면서 무역 장벽을 해체하고 전 세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그런 경제를 계속 주도해 왔었는데 어느 틈에 미국의 기본 체력이 떨어지면서 아시겠지만 미국이 자유무역보다는 이제는 보호무역, 세계 경제보다는 미국 자국의 경제를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그 역량이 예전보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일극체제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두 세력이 있으니 유럽에서는 러시아였고 아시아에서는 바로 중국이었죠. 그리고 그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저는 중국 정치를 잘 모르지만 시진핑이란 인물이 미국의 어떤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을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미국에게 일정한 견제를 가하면서 다극체제로 바꿀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푸틴에서 그런 모습이 잘 보이거든요. 우리 상식적으로 러시아가 미국을 대신한다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 명확하고 푸틴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미국이 일방적으로 세계를 좌지우지해 왔었는데 그런 모습에 일종의 쐐기를 받고 견제를 하면서 일극이 아니라 다극체제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의 어떤 그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그것이 그 주변부에서 계속 전쟁으로 터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만 보더라도 사실은 미국은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었는데 전쟁이 터졌고 그 다음에도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을 지금 미국이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면서 더 이제 분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이전에 불과 10년 전, 15년 전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세계, 미국의 일극체제가 확고히 뿌리 내리고 작동하고 있는 세계는 분명히 아니란 거. 그리고 다극체제로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그 분쟁이 이제는 우크라이나라든지 아니면 중동 지역이 아니라 이 동북아시아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고요. 또 그런 위기가 닥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또 똘똘 뭉치고 단결해서 더 좋은 노선을 찾아내서 그쪽으로
그 매진을 해야 되겠죠. 이런 좀 어떤 뭐랄까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위기가 곧 닥칠 수도 있다는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국제 정세를 더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면은 갑작스럽게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요? 좀 정말 이게 복잡한 문제인데요. 정말로 그 속편하게 생각을 하면은 러시아라고 하는 아주 못되고 심술맞고 사악한 그 깡패가 그 옆에 있는 심약하고 착해 빠진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때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측면이 뭐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국제 정치란 것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이제 크게는 그 세 가지 그 층위가 겹쳐 있다고 학자들이 보는데요. 맨 밑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한 겹은 뭐냐면요.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입니다. 그 전까지 20세기까지 특히 냉전 시기에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을 해왔었죠. 그런데 21세기에 넘어와서 한때는 그 두 나라가 우호 관계를 맺을 수도 있었는데 또 한 번 이 사이가 틀어졌고요. 푸틴 대통령은 결국 미국이 러시아를 파트너로 삼기보다는 적대적인 경쟁자로 삼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판단을 굳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미국과 대치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 식의 그 푸틴 대통령의 불신감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나토의 동진이죠. 동쪽으로 계속 다가온다는 것인데요. 아시겠지만 나토는 냉전 시기에 소련의 팽창에 대항한다는 목적으로 생긴 군사기구거든요. 그런데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더불어서 이 나토에 대항하는 군사 조약기구였던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가 됐거든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소련도 붕괴했고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사라졌으니 나토가 마찬가지로 해체가 되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 서유럽에 국한돼서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시에 미국이 당시에 소련이 이렇게 고르바초프에게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돼도 나토가 절대로 더 동독적으로 내지는 동유럽 쪽으로 전진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미국과 나토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동쪽으로 다가왔죠. 근데 이것이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감으로 다가온 건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역사를 살펴보면요. 러시아가 서방을 공격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서방이 오히려 러시아를 공격한 경우가 많거든요. 1812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 제국을 공격해서 모스크바가 잿더미가 되는 피해를 입었고요. 또 하나 1941년에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러시아 및 소련을 공격해서 4년 동안에 사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소련이 당했었죠. 이런 식으로 그 서방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주기적으로 러시아를 공격해 오는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은 서방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공포심이 있는데 이 나토가 동진해 오면 이런 위기가 현실이구나라고 하면서 크나큰 어떤 공포심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로서는 마지막 남은 보루가 바로 우크라이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최소한 중립국가로 남아 있어야지 서방의 어떤 그 침탈로부터 이 러시아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크라이나가 친서방적인 경향을 보이니까 여기에 이제 엄청난 공포심을 느끼고 전쟁을 해서라도 극단적인 수단인 전쟁을 해서라도 이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 나토 회원국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또 이제 미국이 러시아가 부당한 전쟁을 일으켰으니 묵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전폭 지원하고요. 뭐 전폭 지원한 건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군사고문관이라든지 뭐 이런 참전만 했다 뿐이지 그 외의 모든 방법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우면서 이 전쟁이 격화된 것이고요. 두 번째 층위는 우크라이나 안에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동부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 2014년에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그다음부터 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사는 러시아계 주민들에게 상당히 뭐랄까 압박을 가했어요. 경제적인 압박도 가했었고 사회적으로 좀 뭐랄까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동부에 사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정부 내지는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부가 우리를 너무 못 살게 군다라고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고조되고 결국은 도네츠크주, 루안스크주라고 하는 그 지역이 분리독립을 선언하면서 러시아와에게 그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쪽 지역을 공격하면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그 분리독립주의자들과 우크라이나 중앙정부 간의 어떤 내전이 벌어졌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실제로 그 내전이란 것은 사실 잔인하게 마련이고 분리독립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 중앙정부군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그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또 이 분리독립주의자를 공격하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친러시아계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민스크 협정이라고 들어보셨을까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분쟁이 지속되니까 러시아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러시아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 그 분리독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2등 국민으로 놓고 계속 부당한 대우, 핍박을 받아야 될 것인가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고 했는데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민스크 협정을 깨트린 자가 바로 젤렌스키 대통령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푸틴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또 따로 할 말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러시아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젤렌스키가 번번이 약속을 깨면서 협정을 지키지 않고 계속 부당하게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압박하고 못 살게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럼 왜 우크라이나 정부가 번번이 약속을 깨고 러시아계 주민들을 압박하고 못 살게 구느냐? 그것은 우크라이나에는 네오나치 세력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푸틴 대통령이. 그것이 프로파간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푸틴 대통령은 그런 이유를 내걸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층이죠.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 그 위에 우크라이나의 그 내전 상황, 그리고 네오나치 세력이 우크라이나에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요인이고요. 세 번째 요인은 이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면요. 이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명분이란 것도 직접적인 어떤 그 불꽃이 튀는 어떤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지만 히틀러도 자기네 전쟁을 정당한 전쟁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이 폴란드가 독일을 먼저 공격했다라고 조작을 해가지고 전쟁의 명분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를 공격하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전쟁을 일으키는 불씨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선에 직접적인 어떤 교전 행위가 있어야지 보통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은 트리거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물론 일종의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분리독립주의자들을 공격하고 있었지만 러시아 영토를 침범하거나 러시아군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트리거 없이 전면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상황은 이 세 번째 층위에서는 사실 수수께끼 같은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이런 세 개의 층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쟁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그래서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 전쟁이 단순하면 쉽게 끝날 수 있는데 전쟁이 워낙 꼬이고 꼬인 복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역사에서 일어난 전쟁은 모두 다 복잡한 전쟁입니다. 단순한 전쟁이 없는데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중에서도 특히 복잡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선악으로 접근하면은 이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죠. 물론 전쟁을 일으킨 쪽은 나쁜 측이고 전쟁 피해를 침공을 당하는 측은 착한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감정적인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많은 것을 놓치게 될 수 있고요. 많은 것을 놓치게 되면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를 잘못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선악이라고 하는 이분법은 조금 제쳐두고 좀 차가운 시각으로 이 접근을 해서 이 전쟁의 복잡성을 하나하나 분해해가면서 이해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러시아에 더 유리한 정황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그 러시아는 그 초기의 전쟁에 개입에도 고전을 했지만 그 뒤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요. 30만 명 추가 징집을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추가 징집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기존의 병력으로 전황을 유지하고 어떻게 보면 또 전진까지 하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드러나고요. 만약에 그 푸틴 대통령이 30만 명 추가 징집에 의해서 또 3차, 4차 징집을 했다고 하면 전선이 러시아에게 상당히 불리하구나. 이런 그 추정을 해볼 수 있을 텐데 한 번의 추가 징집으로 끝나면서 계속 그 전쟁의 부담을 러시아 일반 국민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전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이고요. 반면에 그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살펴보자면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상시로 징집을 하고 있고요. 우리 눈에는 도저히 그 군복을 입고 전투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든 40대, 50대 장년층까지도 징집을 해서 전선에 투입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그 동영상, 해외 동영상 자료를 한번 찾아보신 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그 징집관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몸성한 남성을 강제 연행을 해서 군대로 보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이 그 인터넷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제가 아는 지인이 작년에 우크라이나에 사업차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로 보시면 알겠지만 우크라이나 저 남쪽에 오데사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요. 그곳에 가셨는데 젊은 남성들이 거리에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웬만한 젊은이들은 군대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남성들도 거리에 돌아다니다가는 언제 그 징집관에게 붙잡혀서 군대로 강제로 끌려가서 군복을 입고 전선에 투입될지 모른다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두문불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놓고 보면은 결국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전선에 투입해야지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고요. 또 하나 오늘 우연한 기회에 접한 사실인데 이것이 얼마나 보편적인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게 우크라이나가 크게 보면은 그 드니프로라고 하는 강으로 이 동쪽과 서쪽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우크라이나 동부는 친러시아 성향이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주로 이 동부를 점령하는데 주력을 했던 것이고 이 강 서쪽에는 친서방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았는데 최근에 그 전쟁이 장기화되고 우크라이나의 어떤 힘이 소진되면서 이 민간인들이라든지 후방의 삶이 아주 팍팍해지고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에서 전통적으로 친서방 그리고 반러시아 감정이 강했던 이 서부 지역에서조차도 전쟁에 대한 염증이 계속 퍼지고 있고 옛날에 우크라이나가 소련의 일부였을 때 그때 누렸던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뭐냐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것이 사실은 그 일부일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전쟁을 대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세란 것이 전쟁 초반과는 완전히 아니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점점 우크라이나의 위기감이 느껴지고요. 전쟁을 수행하는 어떤 역량이 너무 그동안 많이 소진되어서 이제는 버틸 힘이 바닥난 것이 아닌가. 그러면 또 미국과 서방이 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또 미국과 서방 나름대의 사정으로 그 지원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점점 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해서 더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서는 러시아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했었잖아요. 이 경제 제재가 잘 먹히지 않은 건지 오히려 러시아는 점점 더 견고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경제 제재가 미국이 주도하고 나토가 주도해서 러시아 경제를 제재했죠. 정말로 전면적인 전폭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의 경제를 파탄 지경으로 몰아가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로 놓고 보자면 그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가 유럽, 동북아시아의 일본, 대만, 대한민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 국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시아의 거의 대부분 그리고 중남아메리카의
대부분, 아프리카의 대부분, 특히 이제 인도 같은 나라가 여기 동참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 판로를 잃어버린 러시아의 천연 자원을 값싼 가격으로 받아오면서 오히려 그 인도 경제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전폭적인 대러시아 경제 제재란 것이 사실은 글로벌한 차원이 아니라 미국과 서유럽, 그리고 아시아 몇몇 나라에 국한된 제재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측면, 이것을 첫 번째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기본적인 역량이란 것이 자급자족까지는 아니더라도 러시아의 기본적인 천연자원 그리고 농업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재를 버텨낼 수 있는 기본 체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역사를 전공하기 때문에 옛날 러시아 제국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에트 연방 시절의 러시아를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드넓은 농경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 식량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제도에도 문제가 있었고 농업기술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푸틴 대통령이 2000년에 집권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정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 농업의 활성화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원을 농업에 투자했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그 러시아가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요, 아예 전 세계에 엄청난 양의 곡물을 수출하는 농업 대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식량이 자급자족되고 넘쳐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에너지원들이 광활한 국토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호락호락 넘어갈 수 없는 기본 체력이 생겼던 것이고요. 또 하나, 옐비라 나비울리나라고 하는 여성 경제 전문가가 있는데요. 이 나비울리나라고 하는 이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러시아 국립은행의 그 지도자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2014년에 그 크림반도를 병합하면서 그 전에 또 한 번 제재를 러시아가 받았었는데, 그것을 경험 삼아서 제재에 대항해서 버티는 경제 구조의 전환을 그때부터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노력의 선봉장이 바로 나비울리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러시아 정부에서도 이 경제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이런 구조조정을 미리미리 해놨기 때문에 지금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요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역사적인 요인인데요. 러시아는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 그 위기를, 특히 경제 위기를 겪어온 나라이기 때문에 위기에 그 대처하는데 이골이 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강도의 어떤 위기에 닥쳐도 웬만한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버텨내지 못할 상황을 러시아는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러시아 국민들이 참을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그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내가 조금 힘들어지고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도 참고 견디는, 러시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당한 전쟁을 하고 있고 그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압박한다면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아니면 상당히 힘들더라도 난 참고 버티겠다. 그리고 우리의 그 정치 지도부를 지지하겠다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강한 힘이겠죠. 이런 그 국민들의 분위기를 끌어내는데 푸틴 대통령이 성공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서방의 경제 제재를 뛰어넘어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독일이라든지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데 반해서 수치상으로는 적어도 러시아는 지금 침체는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까지 있다고 보이죠. 앞으로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대해서 대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는 뭐 그 역사가로서 특히 그 러시아 역사를 연구해 왔고, 당연히 또 필연적으로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많이 고민을 해보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호감보다는 반감이나 비호감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또 그런 그 반감이 많은 경우는 그 오해나 선입견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데, 뭐 그런 걸 제쳐두고서라도 사실은 뭐 우리나라 국민 사이에서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걸
분명한 사실이죠. 그럼 그런 감정이 왜 생겼는가? 또 그런 감정이 어떤 얼마만큼의 근거와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은 또 하나 엄청나게 많은 논의와 토의, 그러니까 정보를 제시해야 되는 아주 큰 작업이고요. 결국 좀 좁혀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러시아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대한민국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 극동 지역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거든요. 이 전략 요충지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제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죠. 왜냐하면 이 연해주 지역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강점이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진출한다고 했을 때 이제 발판이 되는 곳이고,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경제를 가진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기서 원활한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러시아로서도 상당히 큰 이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의 역사적인 전통상 일본과도 전쟁을 한 적이 있으니 사실은 껄끄러운 관계고요. 중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또 라이벌 관계였기 때문에 아주 선뜻 손을 잡기에는 좀 더 껄끄러운 측면이 있죠. 그런 면에서 러시아로서 가장 편하고 효율적인 경제 파트너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러시아에게 불안감이라든지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나라는 분명히 아니고요.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 못지않은 경제 활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연해주 지역을 러시아가 개발한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파트너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기만 한다면 이 두 나라가 아주 서로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2년 동안의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외교 관계를 한번 천천히 복기를 해보면 때로는 언성을 높이고 충돌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러시아 외교관들이 상당히 자제한다고 할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화를 내고 핏대를 세울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일정 정도의 선은 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러시아로서는 언젠가는 이 전쟁은 끝날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과 또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당장 지금 껄끄럽고 뭔가 안 맞는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고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장기적인 포석을 하면서 대한민국과 적절한 위기의 수준이 어느 선을 넘어서 비등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또 하나 우리나라 현 정부의 기본 입장이 북한의 위협이 있으니 북한의 위협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삼각공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기본 노선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본 노선이 옳은가 그른가는 사실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고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결과가 말해주겠지만 어쨌든 간에 현 정부의 기조는 그것이죠. 그런 면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강국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또 강자인 일본과 또 대한민국이 삼각동맹을 맺고 유기적으로 가까워진다면 이것이 대북 억지력에서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항상 그렇지만 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가 또 결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결속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결속이냐 아니면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전통적인 대륙 세력이었던 북한, 중국, 러시아가 똘똘 뭉쳐서 오히려 한미일 공조보다 더 큰 어떤 결속력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했던 작용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반작용이 너무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반작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좀 더 정교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국제 정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똑부러지는 해답은 없는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무리 러시아와 대립하고 때로는 얼굴을 붉히는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맨 마지막 끈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외교란 게 그렇겠죠. 대립을 하면서도 그 다음에 있을 또 다른 관계를 생각해서 마지막 남은 끈은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가 가져야 될 지혜가 바로 이거 같습니다. 러시아와
대립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대치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등을 돌리고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언젠가는 또다시 서로 손을 맞잡을 상황이 올 텐데 그때를 위해서라도 마지막 끈은 우리가 놓치지 말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푸틴이 되게 잔혹한 독재자다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요.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푸틴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다른 나라라고 했을 때요. 일단 이제 서방으로 한번 북한을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를 특히 이제 푸틴을 바라보는 관계일 텐데요. 일단 뭐 푸틴이 그 민주적인 정치 지도자는 분명히 아니죠.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고 정당 체제가 있다는 점에서는 뭐 독재자라고까지는 볼 수 없는데 사실 그 독재로 향해 가는 모습은 분명히 보입니다. 사실은 선거가 사실 요식행위가 되고 있고요. 절차상의 어떤 민주주의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약해진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푸틴 대통령이 일체의 어떤 민주적인 그 제도를 다 파괴하고 전제군주처럼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푸틴 대통령을 일종의 스트롱맨으로 봅니다. 독재자는 아닌데 이게 자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려는 성향이 아주 짙은 정치가임은 분명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서구 지도자들의 인정을 못 받는 지도자가 바로 푸틴 대통령일 거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의 서방이 그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편견, 그다음에 선입관, 그리고 오해, 그리고 또 혹시 그 루소포비아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 루소란 말이 러시아라는 말이고요. 포비아란 말이 공포, 혐오라는 거 하는 것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역사적으로 서방은 러시아를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혐오의 감정은 항상 공포가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니까 밉고 또 미우니까 무서운 것인데 이런 그 러시아를 혐오하거나 공포스러워하는 감정이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라 거의 1000년 동안 지속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로마 제국이 그 서로마와 동로마 제국으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로마 제국의 어떤 유산을 물려받은 국가들이 바로 이제 소유럽 국가들이고 동로마 제국의 유산을 물려받은 국가가 바로 러시아거든요. 이런 식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불신하는 감정이 예전에 존재했는데 이것이 계속 내려오고 켜켜이 쌓이면서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방 사람들이 푸틴 대통령 러시아를 볼 때 기본적인 불신감, 공포심, 혐오감이 있고 또 그런 혐오감과 불신 또 공포심을 실제로 이게 뭐 어떤 편견이 아니라 정말 그 푸틴 하는 거 봐라. 저 사람은 정말로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또 면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사소한 그 에피소드라고 이제 그 할 수 있을 텐데요.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신문에 러시아의 민주주의가 상당히 위험해지고 부정선거에 어떤 그 기미가 있다고 하면서 투명 그 투표함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우리나라 그 투표함은 이렇게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건데 러시아 투표함이 이게 아크릴이라고 하나요? 투명한 것으로 되어가지고 그 안에 투표용지를 집어넣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 정도로 그 투표의 어떤 비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냐. 푸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의 비판을 했는데요. 제가 이게 사소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프랑스에서도 사실 투명 투표함을 쓰거든요. 투명 투표함을 러시아가 쓰면은 이것은 부정선거의 한 증거가 되고 민주국가인 프랑스에서 투명 투표함을 쓰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서방이 러시아를 보는 어떤 편견의 문제이죠. 근데 조금 보태자면, 근데 차이는 있습니다. 똑같은 투명 투표함을 쓰지만 프랑스의 그 투표에는 이렇게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서 투명 투표함에 넣거든요. 익명성과 비밀성이 보장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넣기 때문에 사실은 맘만 먹으면은 이 뭐랄까 누가 누굴 찍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방이 그 러시아와 푸틴을 보는 기본적인 선입감이 존재한다. 또 하나 그런 선입감을 또 입증해주는 행동을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가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럼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을 보는 입장은 무엇인가? 근데 러시아도 큰 나라고 인구가 뭐 1억 5천만 명을 훌쩍 넘는
대국이기 때문에 거기도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시각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어떤 뭐랄까 공통된 정서는 분명히 있겠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정서가 있을 텐데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러시아라는 나라는 지형이 평탄한 지형이거든요. 아마 러시아에 가시면요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산이 안 보여요. 우리나라의 이 국토는 산이 많기 때문에 이 평지를 보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고 김제평야 정도 가야지 이게 지평선이 보이는데 그 외의 지역은 뭐 정말로 이렇게 울퉁불퉁한 지역이죠. 근데 러시아에서는요 정말로 산이 없습니다. 저기 그 남쪽에 카프카즈 산맥이라든지 아니면 우랄 산맥 정도 가야지 산이 보이는데 우랄 산맥조차도 사실은 이렇게 험준한 그 산맥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평지입니다. 평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외적의 침입이 상당히 잦습니다. 한반도 지형은 강력한 적이 쳐들어오면은 산성을 쌓아서 이 지구전을 펼치면서 적의 힘을 뺀 다음에 격퇴하는 전술을 썼는데 러시아는 그런 그 방어 지형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강력한 세력으로부터 침탈당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는 곳에서 그리고 한번 침입을 받을 때마다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는 어떤 그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이 우리 지도자가 조금은 난폭하고 거칠고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통치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좀 버텨줘야지 외세의 침탈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은 뭐 제가 국민성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전통상 강력한 지도자, 어떤 경우는 조금 거칠고 무지막지한 그 통치자라고 하더라도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 면에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역사상 전통적으로 선호되어 온 강력한 통치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의 선임 대통령이 옐친 대통령인데 옐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집권 기간 동안에 너무너무도 무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을 상대로.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이 그 당시에 뭐 경제 파탄도 많이 겪었고, 미국을 상대로 해서 비굴한 자세를 취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정말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옐친 대통령과 너무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경제가 좋아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 러시아의 그 정치, 사회, 경제에 일정한 그 질서를 가져와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그런 면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능력이었고요. 또 푸틴 대통령의 행운이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2000년에 집권한 다음부터 국제 유가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돈이 러시아로 유입이 됐죠. 그 돈을 가지고 일정 정도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올리고 그다음에 군사력을 재건했습니다. 옐친 대통령 때 완전히 망가졌던 러시아 군대를 푸틴 대통령이 재건을 했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재건을 했고요. 그런 경제력과 군사력을 등에 업고 이제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상당히 인기 요소로 다가갔고요. 그러니까 질서를 갖다 주었고 경제를 활성화했고 그 다음에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맺는 강한 러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게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호소력 있는 대통령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푸틴 대통령이 이 언론을 장악한 다음에 자기에게 비판적인 어떤 논조를 거의 제거하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이미지를 계속 재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그 권력이 굳건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비록 그 푸틴 대통령이 그 민주적인 대통령은 분명히 아닙니다. 비민주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데 그 밑바닥에는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푸틴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 80%가 넘는 지지를 얻었는데 그게 선거 조작이나 부정 투표의 어떤 결과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요소가 분명히 존재했겠지만 기본적으로 과반이 넘는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지지를 얻어냈다는 측면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지금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평상시라고 하면은 사실은 푸틴 대통령의 어떤 지지가 예를 들면 60%, 50% 여기서 갈 수 있었는데
이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보통 하느냐는 말로 강을 건널 때는 그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설사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쟁 상황인데 푸틴 대통령을 뭐 갈아치운다든지 뭐 이런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하는 인식이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존재하겠죠. 러시아는 핵 보유국이잖아요. 푸틴 핵 카드 만지작 막 이런 헤드라인이 종종 나와요. 러시아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핵무기에는 크게 뭐 전술 핵무기하고 전략 핵무기가 있을 텐데요. 전략 핵무기를 쓰는 순간 이것은 뭐 세계 인류가 사실 멸망하는 위기일 것이고 전술 핵무기는 그야말로 그 전선에 국한돼서 쓰는 것일 텐데요. 사실은 그 푸틴이 위기에 몰리면은 핵무기를 뭐 전술이든 전략이든 쓸지 모른다는 것은 사실은 그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특히 푸틴이라고 하는 인물을 지나치게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국가 내지는 인물로 보기 때문인데 제가 볼 때는 비성적인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오판을 해서 그 핵무기를 쓸 수 있는 뭐 그런 나라라든지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완전히 전선을 밀려가지고 도저히 그 전선을 유지할 수 없을 때 혹시라도 전술 핵무기 정도는 사용하겠다는 유혹을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은 분명히 러시아가 아니죠. 전황이 유리한데 굳이 핵무기를 쓸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 가정을 해서 러시아가 상당히 위기에 처했다. 전황이 불리하게 가서 도저히 전선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술 핵무기 정도는 사용할 어떤 유혹을 느끼게 될 텐데 여기서 그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요. 러시아가 그 미국의 어떤 그 강력한 제재를 버텨내고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미국과 서방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최소한 중립 내지는 어떤 경우는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 힘이 나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신흥 경제 강국이 러시아와 최소한 적대적인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전술 핵무기를 혹시라도 쓰게 된다면요.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러시아에게 우호적인 자세를 못 취할 겁니다. 인도나 중국도 나름대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국가들일 텐데 핵무기를 쓴 나라와 그러니까 미국이 1945년도에 처음으로 핵무기를 쓰고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핵무기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라도 쓰게 된다면 인도나 중국도 도저히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우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인도와 중국이 등을 돌려버리게 되면은 러시아로서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기 때문에 설령 그런 유혹을 느끼도록 하더라도 결국은 그 카드를 접을 것이다. 이것이 제 판단이라고만 생각해 주시고 한번 그 반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블러핑이라고 하나요? 푸틴이 쓸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과시해서 상대방 기를 죽이기 위함이지 내가 이거를 반드시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런 허세와 과장과 어떤 그런 과시로서 힘들이지 않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식의 어떤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기를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냥 슬쩍슬쩍 자기가 아주 강력한 카드 아니 패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을 실제로 사용한 것은 또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인데 이 국제정치에서 그리고 그 역사상 그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이 가지는 어떤 어마어마한 파급력, 파장 그런 걸 생각해 볼 때는 아무리 푸틴이 강골이고 아니면 어떤 면에서 약간 좀 무대뽀 정치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카드라고 보입니다. 정말로 그 러시아가 국토가 유린당하고 뭐 수도가 어떤 점령당하는 뭐 그런 상황에서라면은 핵무기가 정말 유효한 반격 수단이겠지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왜 핵무기를 쓸지는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뭐랄까 푸틴을 급이 낮은 정치가로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예. 러시아 국민들이 일부는 오히려 전쟁하는 거를 꺼려하지 않는다. 이런 시각도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어떤 나라에서도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는 없겠죠. 러시아 국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더군다나 러시아는 엄청나게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수도 내지는 그 대도시의 분위기하고 이 시골이라고 해야 지방의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영악하다고 할까? 정치 지도자로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교활하게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 러시아의 여론에 엄청난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도시에서는
그쪽에서는 전쟁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게 그쪽에서는 징집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징집을 주로 어디서 하냐면요. 시골에서, 지방에서 하죠. 특히 소수민족이 많이 사는 곳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징집을 하든지 아니면은 돈을 주고 군대에서 복무하는 병력을 확보하는데 뭐 참전수당이라든지 위험수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군복무를 하고 전선에서 근무하면 주는 돈의 액수가 있는데 이게 그 시골 변방 지역에 생활 수준이 낮은 소수민족들에게 큰 돈이거든요. 변방이 특히 소수민족 젊은이들은 군대 가서 복무하는 것이 상당히 일종의 기회입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전쟁의 압박이 부담이 별로 없고 반면에 변방에서는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보이고 하니까 이 전쟁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